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액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연방농보부는 3%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인민법 변호사나 비영리단체 등의 케이스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한 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중 관계자들은 금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어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추가 감산으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JP모건이 경고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와 3대 자동차 제조사 간의 노사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40%가량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20%로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한층 굳히고 있습니다. 2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는 45%포인트가 넘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성향 유권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도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주자 약 47만여 명에 대해서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해 합법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국무부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또다시 강력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을 계기로 7개월 만에 다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전에는 박강원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2대4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패배로 다저스 역대 만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8번째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태국과의 조별 예선 2차전에서도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2부 첫 소식도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언제 내려갈 것이냐, 사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이 모아지고 있었죠.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조금만 내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재의 5.25%에서 5.5%로 한미 최대금리 차 2%포인트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번 남은 회의 가운데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긴축의 영향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갈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 natural common sense thing to do is as you approach that, you move a little more slowly as you get closer to it, and that's what we're doing.
최근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물고 있고 노동시장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예측한 올해 말 금리 수준은 5.6%로 그대로였지만 내년 말은 5.1%로 6월 전망 때보다 0.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천천히 내리게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dot plot. It gives us some insight as to what the Board of Governors as a whole are thinking. They're letting us know that they don't really see a recession either.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1배럴에 $90를 넘은 기름값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 협상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미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내년은 미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행보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금리가 이전에 기대하던 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혀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 현재의 높은 금리가 더 오래갈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관계자들 전망이나 논평을 볼 때 금리가 아마 끝없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를 넘어 끝없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금리, 즉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고 주식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 중립금리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모든 경제 전문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만 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한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메리칸 기후 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미국 기후 봉사단은 대공황 시절 청년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뉴딜 프로그램 민간 자연 보호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이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은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생산, 산책로 조성과 나무 심기, 환경 보호 강화, 산불 예방 등의 업무에 청년을 고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봉사단 가동 첫 해에 2만 명 이상의 청년을 단원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젊은이들은 시간당 $15 임금과 숙박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단원들은 직업훈련을 거쳐 관련 직종에 우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헐리우드 작가들과 제작자들이 합의해서 100일 넘게 이어진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이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작가조합인 WGA와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기업을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 측이 어젯밤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의 협상을 위해 만났다고 밝혔고 이어서 오늘 아침 다시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BC는 이번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양측이 어제 면담에서 작가들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회의에 디즈니 최고 경영자인 밥 아이거와 넷플릭스의 공동 CEO 또 NBC 유니버설 스튜디오 회장 워너브라더스 CEO가 모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작사 측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번 회의가 고무적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들 CEO 4명은 오늘 아침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방송 프로그램 작가 11,000여 명이 지난 5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을 비롯해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가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각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 등의 촬영이 중단됐고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시리즈 영화 제작 일정도 무기한 중단된 바 있습니다. AI, 이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려면 교재가 필요하죠. 한글은 이렇게 생겼다, 영어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설책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마틴과 존 그리샴, 유명한 소설 작가죠. 유명 작가 17명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조합 작가 17명과 함께 훈련에 작품이 사용된 작가들을 대표해 오픈 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것입니다. 오픈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해드렸죠.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작가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의 저서가 해적판, 전자책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된 뒤 챗 GPT 등을 구동하는 구조에 복사됐다며 이를 통해 오픈 AI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작가 조나선 프렌즈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언제 쓰일 수 있을지 결정할 권리 있어야 한다며 만약 작가가 동의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가 제임 프리드만은 지난달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책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마존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가조합은 작가 이름을 도용해 사기 도서를 판매하는 행위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AI가 생성하는 컨텐츠 등장으로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파업에 나선 지 엿새째였던 어제까지도 협상의 교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노조 UAW 측은 40%가량의 임금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또 신입 직원이 적게 받는 임금 체계 종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20%가량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서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UAW는 지난 15일부터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공장 각각 한 곳씩에서 파업 중이고 22일 정오까지 중대 진전이 없다면 이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파업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일시적 해고와 조업 중단 등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GM은 파업으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파를 이유로 들어서 파업 해결될 때까지 캔사스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2,000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조적인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도 지난 15일 비슷한 이유로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고 스텔란티스는 19일 68명을 일시 해고한 데 이어서 300명을 추가 해고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또 숫자를 보면 반갑지도 않고 개솔린 가격 이야기입니다. 개솔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막 6센트, 9센트, 10센트, 11센트 이렇게 오르더니 하락할 때는 0.9센트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어딥니까?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9센트가 하락한 6달러 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하락하면서 오늘 갤런당 6달러 1.2센트 기록하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하락폭이 LA보다는 큽니다. 어제보다 3.3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전국 개솔린 가격도 오늘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갤런당 3달러 86.7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캘리포니아도 빨리 전국 개솔린 가격 따라잡으면서 쭉쭉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이란 제재를 느슨하게 집행하지 않은 결과 이란의 원유 수출이 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현직 미 정부 소식통에 인용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미국-이란 수감자 막교환 협상 이전부터 대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 원유 생산량은 일간 300만 배럴을 넘었고 수출량은 일간 200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이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사실상 죽었다고 언급하는 등 대화의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한국에 묶였던 이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하고 양국이 수감자를 막교하는 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두 나라 무기 거래 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고 연방 하원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군사 투어 이후 미국의 경고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기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외교적 왕따로 지칭했습니다. He is in effect persona non grata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so the only thing they have left is to go to regimes like the ones in North Korea and Iran to try to get what they need.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유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looking and taking action to try to disrupt that, to break that up wherever we can. But Russia is in a world of hurt as a result of the actions that Vladimir Putin has taken. Militarily, economically, diplomatically. It's in a much worse position than it was before. 미국 하원도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포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확보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산 무기 판매와 물질적 지원에 책임 있는 외국인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기 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도 법안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놀리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 위험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며 그냥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하루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날이 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다소 짙은 구름으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합니다. 밤 기온도 역시 60도 내외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내일은 낮 기온이 4도가량 높아지고 토요일의 낮 기온도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중까지도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당분간은 평경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가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57도, 해안 지역은 69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0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 월페어를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들이 날아오고 있어서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장애수당을 받거나 소셜 월페어, SSI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이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도 반환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커뮤니티들도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스팸 아니야?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조치는 수혜자가 추가 소득이 있거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는 스냅 프로그램의 수액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혜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용 인상을 감안해 푸드 스탬프, 스냅의 수액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의 맥시멈 수혜액은 평균 3% 정도 인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91달러, 2인 가구는 535달러, 3인 가구는 766달러, 4인 가구는 973달러로 조정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괌, US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푸드 스탬프 수혜액은 조금 더 높습니다. 미니멈 수혜액은 월 23달러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한 수혜자들의 월 소득 상한선도 조정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월 1,58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2,137달러 이하, 3인 가구는 월 2,694달러 이하, 4인 가구는 월 3,250달러 이하면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수액 인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한 근로시간 충족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 근로자들은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연령 기준이 52세 이하 근로자들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54세 이하 근로자들까지로 확대됩니다. 홈리스나 참전용사, 포스터 케어 출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임신했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도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새 근로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택보험 갱신 거부 가장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주택보험 갱신 거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 탑 10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 위험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퍼스트 스트릿은 2015년과 2021년 주택보험 갱신 거부 건수를 집 코드별로 조사해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지역 3곳이 보험에서 보험 갱신 거절 건수가 폭증하면서 1위부터 3위에 올랐습니다. 샌버나디노는 5위, 7위, 9위에도 일부 지역이 올라 있습니다. LA도 2021년 보험 갱신 거절이 2015년 대비 3배 이상 늘어서 10위에 랭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고물가에 따른 복구 비용 증가,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한 이런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가 질식 위험으로 슬라이스 치즈를 리콜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투명 개별 포장지 조각이 치즈 위에 남아서 질식을 야기할 수 있어서 크래프트 싱글즈 아메리칸 치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회수 조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고 제조 코드에는 S와 7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LA 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스캔들 당사자 중 한 명인 케빈 딜레용 14주기 시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A 14지구는 다운타운, 보일하이츠, 이글락, 하일랜드파크, 엘세레노, 가벤자, 링컨하이츠, 몬테레힐스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지구를 관할하는 딜레용 시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어제 공식 밝혔습니다.
자기가 14지구에서 상당한 실적을 이뤄냈다며 주민들은 계속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어짐에 따라서 정계위에서 시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 다시금 불거지게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100번 분석해봐야 소용없죠. 주민들, 시민들이 뽑으면 그만입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빈 드레온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던 이유는 라티노시의 의원인 그를 지지하는 라티노 지지층이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나 비영리단체 등의 이민 케이스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한인들이 이민법 변호사나 시민권 취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이민법 변호사들과 무책임한 비영리 단체가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케이스를 무턱대로 맡은 뒤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가주에서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 A씨의 경우 방문 비자로 미주를 방문한 후 비移民 비자를 유지하다 당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주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시민권 취득에 실패했습니다. A씨는 사실 20년 전 방문 비자에서 신분 전환을 할 당시 위조 서류를 통해 비移民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을 담당한 변호사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덴버에 사는 한인 여성 B씨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국이 15년 전 B씨가 다닌 학교를 문제 삼으며 B씨가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이민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당국을 속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시민권을 취득해주겠다는 비영리 단체 측의 말을 믿었다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는 앞뒤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턱대고 케이스를 맡는 변호사나 비영리 단체들이 믿고 맡겼다 낭패를 본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 전 준비 작업부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이들 모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청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창현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 이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건 뭘 신청하시건 먼저 혹시 이민국에 들어가면은 뭐 영주권을 신청했건 뭐 시민권을 신청했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의 요소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요. 타운 내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 전문 스페셜리스트들에게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 케이스를 맡길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서류 작성 업무만 가능하다 보니 실질적인 시민권 취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지요. 변호사 아니면서 이주공사 이미그레이션 스페셜리스트 라이선스를 따서 이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민권 취득이 어려운 케이스도 무작정 시민권 신청 절차부터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지난 10년간 약 17%가 증가한 198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죠. 연방정부의 공식조사 2020년 센서스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또 미주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집계됐습니다. 이런 통계가 지금 2023년 9월에 나왔어요. 센서스는 2020년에 했습니다. 일을 얼마나 늦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계속 분석은 이루어지고 통계는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 보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한국 공무원한테 맡겼으면 일주일이면 싹 다 나왔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0년 센서스 인종 및 민족별 인구 통계에서 미국 전체 한인 인구는 혼혈을 제외하면 150만여 명, 혼혈을 포함하면 198만여 명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6.5%가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 인구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 타민족과 혼인하는 2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인구는 56만여 명으로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 30%가 거의 30%, 정확히는
28.3%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2020년 한인 인구 23만여 명, 오렌지 카운티는 11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한인 인구는 1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선정하는 2023년도 내셔널 블루 리본 스쿨에 한인이 교장을 맡고 있는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부 소속의 웨지워스 초등학교를 비롯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18개 초중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내셔널 블루 리본 스쿨은 연방교육부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학교 수상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성취도 측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성취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셔널 블루 리본 학교에 33개 주 352개 학교가 선정된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가든그로브 통합교육구에서는 3개 학교가 선정됐고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에서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다운타운 매그닉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고혈압이신가요? 요새 고혈압, 저혈압, 혈압약 드시는 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죠. 전 세계 고혈압 환자가 최근 20년 새 2배가량 증가하면서 성인 1명당 1명이 고혈압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 수는 6억 5천만 명에서 무려 13억 명으로 2배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고혈압은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뇌졸중과 심장마비, 심부전, 신장 손상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흔하면서 치명적인 질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관리를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인 만큼 국가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고혈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큰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짚었습니다. WHO는 국가가 포괄적인 고혈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라 사례로 캐나다, 한국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여당 의원들이 한 장관 엄호에 힘을 보태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중단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바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지도부에서부터 공백이 생기면서 후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했던 당내 계파 갈등은 이 대표가 지난달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단식에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고조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한 부결 기대감이 커졌던 것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표결 당일인 이날 자신을 찾아온 박 원내대표와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한 기구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담보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해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회의 이후 한 차례 정회하는 등의 진토 끝에 밤 11시 30분이 넘어서야 끝난 의원총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론뿐만 아니라 계파 간의 진단과 해법이 엇갈리면서 고성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디어 재벌 하면 뭐 한 사람밖에 없죠. 많은 미디어 재벌이 있습니다만 대명사처럼 루퍼트 머독 미디어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물러난다고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뉴스 코퍼레이션과 폭스 코퍼레이션 회장에서 물러나고 현재 뉴스코프 공동 회장직인 장남 라클런이 직위를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명예회장직을 맡게 될 머독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평생 뉴스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쫓으면서 하루를 보냈고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젠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후계자가 될 장남 라클런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지도자다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루퍼트 머독은 호주 출신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마쿠에서 호주,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머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등을 돌렸지만 재임 시절에는 백악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그의 자산은 131억 달러, 전 세계 부자 9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소셜미디어 SNS에서 제기되는 거짓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SNS 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할 수백 명 규모의 스태프과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광고를 내고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팩트체크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캠프가 이처럼 가짜뉴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내년 11월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역시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주자들의 쏟아지는 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종 경제 통계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토대로 공격을 해올 경우 그 팩트체크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SNS 플랫폼들이 근거 없는 주장들을 감시하는 데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ing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강인 막 그래가지고 대표팀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아시안게임에 나선 한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별 예선 2차전까지 왔습니다. 오늘 새벽 태국과 경기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뽑으면서 4대0으로 이겼는데 후반전에는 좀 느슨하게 경기를 했죠. 끝까지 하려면 끝까지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황선홍 감독도 후반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기다리는 이강인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항저우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강인이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직접 공항에 찾아왔습니다. 슛돌이 때부터 이강인 선수 팬이라서 저 엄마 같은 마음에 솔직히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꼭 그 사인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이강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쏟아져 나왔고 이강인은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쏟아지는 사인 요청에 정성껏 응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 각오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합류했으니까 형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좋은 결과를 꼭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벅지 부상 상태 질문에는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계셨습니까? 비밀이에요. 저희 지금 경기장 빨리 가야 돼서. 이강인은 공항을 빠져나와 태국전이 열리고 있는 도시 진화로 향했습니다. 대표팀 숙소에서 짐을 푼 이강인은 경기장으로 이동했고 동료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내일 대표팀의 회복 훈련부터 참가해 몸 상태를 서서히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에이스 이강인은 빠르면 오는 24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부터 투입돼 대표팀의 막강 화력에 더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저우에서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2대4로 패했습니다. 야, 어떻게 디트로이트한테 지냐? 근데 뭐 또 쉬어가는 거죠. 다저스 너무 맨날 이기니까 쉬어갔습니다. LA 다저스 어제 패하면서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정됐고 서부지구 1위도 확정 지었습니다. 1884년에 창단한 LA 다저스 어제 패하면서 129년 만에 통산 10,000패를 당했습니다. 1만 패. 이거는 메이저리그 역대 8번째 1만 패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패했지만 이렇게 다저스 패배한 것보다 10,000패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11,327승 10,000패 이렇게 역대 전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다저스에 앞서서 10,000패를 당한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피츠버그 파이어츠,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 다음에 LA 다저스 이렇게 8개 팀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굳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부터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듯 팀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팬포럼 행사에 손흥민과 레비 회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등장하자 장내인 토트넘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팬들의 질문에 재치 넘치게 답했습니다. What's the biggest challenge for you so far as the captain of the team? Every day is a big challenge dealing with dirty kids. No, I'm joking. The players are professional enough and they're working hard, making my captain job really easy. 이번 주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손흥민은 희생 정신을 강조하는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I can't promise you, but one thing is that I can guarantee I will give everything for this club and especially for Sunday. And you will be sad, Sonny. That's why you're the captain.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철기둥 김민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인 맨유전에서 풀타임 활약했습니다. 김민재는 머리로 페르난데스의 슈팅을 막아내는 등 뮌헨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뮌헨은 해리케인과 자네의 환상 콤비를 앞세워 맨유와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돌아온 아스널은 외대고르의 멋진 중거리포로 에인트호번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 전해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타니 선수죠. 오타니 선수가 과연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타니 선수 지금 팔꿈치 수술, 토미존 수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디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제공한 정보를 봤을 때 오타니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니가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라는 네즈 발레로, 오타니의 에이전트죠. 네즈 발레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성명문에는 수술을 집도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의 설명이 담겨 있는데 엘라트라체 박사는 오타니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최종 결론은 직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건강한 인대를 보강하는 동시에 팔꿈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조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애슬레틱스는 이와 관련해서 오타니가 정확히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팔꿈치 수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